평창의 태백산맥은 문자 그대로 포효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폭설이었다. 바람은 맹렬한 짐승처럼 산비탈을 내리쳤고 수십 년 된 전나무들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이 혹한의 혼돈 속에서 산 중턱에 홀로 자리 잡은 강지훈의 별장은 마치 다른 세계의 건축물처럼 보였다. 고요의 궁전이라 불리는 그곳은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요새였으며 그 어떤 자연의 분노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곳은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지어졌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목적에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부응하고 있었다. 별장 내부 방대한 서재에서 강지훈은 벽난로의 불길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는 값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고 있었다. 바깥의 폭풍 소리는 완벽한 방음 설비 덕분에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장작이 타들어가는 낮은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는 이곳에 도피해 있었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끄럽고 감정적인 주주총회, 그리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침범하려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였다. 지훈에게 침묵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종교이자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 찼던 유년기의 기억에 맞서는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이 완벽한 고요 속에서만 비로소 완전한 통제감을 느꼈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너무 미약해서 그는 그것이 그저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이거나 혹은 벽난로 속 장작이 터지는 소리라고 치부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몇 초 후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 그리고 잠시 후 똑똑똑.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별장의 위치는 극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이런 날씨에, 특히나 그가 명백히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지금 이 시각에 찾아올 리 없었다. 짜증이 그의 내면에서 차갑게 피어올랐다. 소리는 이제 더 크고 절박해졌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공격에 가까웠다. 쿵, 쿵, 쿵. 누군가가 문에 몸을 부딪히기라도 하는 듯했다. 강지훈은 잔을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크리스털과 마호가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분노를 대변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감히 누가 균열을 내려 하는가. 그는 이 침범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고요는 그가 수십억을 들여 구축한 방어막이었고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190cm에 달하는 그의 키는 서재의 높은 천장 아래에서도 위압적이었다. 그는 따뜻한 서재를 나와 길고 차가운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의 발걸음은 광택이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이 집은 그 혼자에게는 터무니없이 거대했지만 그는 바로 그 텅 빈 공간감을 사랑했다. 복도에 걸린 값비싼 미니멀리즘, 예술 작품들은 그의 내면처럼 차갑고 무심했다. 현관문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의 폭풍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문의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가 그의 비싼 캐시미어 스웨터 안으로 파고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필사적이었다. 거의 광기에 가까웠다. 지훈은 현관문 앞에 섰다. 이 육중한 참나무 문은 그의 요새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짜증을 억눌렀다.
문을 열고 그 정체 모를 침입자에게 이 산에서 당장 꺼지라고 명령할 생각이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이미 합리적인 절차를 넘어선 상태였다. 그는 묵직한 황동 손잡이를 잡고 한 번의 거친 동작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 순간 얼음장 같은 바람과 눈보라가 괴물처럼 그를 덮쳤다.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현관의 따뜻한 공기는 즉시 차가운 야생의 공기로 대체되었다. 눈발이 그의 집 안으로, 그의 완벽한 대리석 바닥 위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매서운 바람에 맞서 인상을 쓴 채 밖을 내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휘몰아치는 흰색의 혼돈뿐이었다. 그는 이 무모한 방문객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거기 그의 발치에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작은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아이였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눈사람에 가까웠다. 얇고 낡은 외투는 눈에 완전히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붉게 튼 피부는 추위에 못 이겨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얼어붙은 속눈썹 아래로 아이의 눈은 공포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어떤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있었다. 지후는 얼어붙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간신히 그에게 전달되었다. 아저씨, 제발,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품에 안은 것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담요에 쌓인 더 작은 생명체, 갓난아기였다. 아기는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룻밤만 여자아이가 다시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제발, 동생이 얼어 죽을 거예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강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모든 본능이 안 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문제였다. 이것은 혼돈이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바로 그 감정적이고 지저분한 현실이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책임이 없었다. 이곳은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그는 문을 닫아야 했다. 당장.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자아이가 안고 있는 담요에 고정되었다. 얇은 담요 밖으로 나온 갓난아기의 얼굴은 생기가 전혀 없었고 피부는 병적인 자줏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 없이 알고리즘처럼 사고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의 절박한 눈동자와 갓난아기의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그의 내면에서 견고했던 무언가가, 그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분노와 눈앞의 광경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 뒤섞였다. 그는 마침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 동작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고 낮게 깔렸다. 하룻밤뿐이야. 민서는 아저씨의 육중한 몸이 한쪽으로 비켜서자마자 거의 넘어질 뻔한 동생을 고쳐 안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우는 아이들이 현관의 값비싼 페르시아 양탄자를 지나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젖은 눈탕을 만드는 것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 가난과 추위의 냄새가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삼나무와 가죽의 건조한 향기를 침범했다. 그는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무겁게 문을 닫았다. 바깥에 광란이 단절되자 집안의 침묵은 더욱 귀청이 떨어질 듯했다. 이제 그 침묵은 아이들의 가쁜 숨소리와 젖은 옷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로 깨지고 있었다. 저기, 지우는 거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그는 아이들을 안내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시야에서 가장 견디기 쉬운 장소로 치워버리고 싶었다. 거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은 지금은 눈보라에 가려 검은 거울이 되어 있었고, 미니멀리즘한 이탈리아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거대한 벽난로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민서는 그 압도적인 공간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아이는 눈앞에 새하얀 가죽 소파를 흘끗 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 자신들의 더럽고 젖은 행색이 저 완벽한 백색을 더럽힐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는 대신 소파에서 가장 먼 구석, 벽난로의 온기가 간신히 닿는 비싼 양모러그 위에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자신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젖은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조심성과 체념은 지훈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이 계산에 없는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지훈은 잠시 그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주방은 기술의 정점이었다.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가전제품들이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가 개인적으로 요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그는 거대한 서부제로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트러플 오일, 푸아그라, 유기농 케일, 그리고 값비싼 수입 치즈 따위만 가득했다.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순간적인 짜증을 느꼈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짜증이었다. 그는 찬장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서 거의 잊혀진 쌀 한 봉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위로의 음식, 혹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떠올렸다. 죽. 그는 평생의 논리와 알고리즘적 사고로도 이 작은 생명체들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 그는 서투른 동작으로 냄비에 쌀과 물을 부었다. 그가 이 사회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을 지휘할 때의 그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이 죽이라기보다는 묽은 쌀물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유기농 우유를 찾아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갓난아기에게 이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쟁반도 없이 그저 양손에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얇은 스웨터를 벗어 민준이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는 지훈이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지훈은 아이의 그런 반응에 또다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묵직한 유리그릇 두 개를 거실의 낮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먹어.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고 속삭였다. 아이는 뜨거운 우유가 담긴 컵을 먼저 집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차가운 손을 녹이려는 듯 컵을 감싸 쥐고는 조심스럽게 죽 그릇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우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벽난로 옆 어둠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서는 숟가락을 들고 김이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이 아닌 옆에 누워 칭얼거리는 민준이의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는 자신의 파랗게 질린 입술로 후후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죽을 식혔다. 민준이는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대부분을 흘렸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굶주림이나 추위는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 작은 몸이 보여주는 절대적인 헌신. 그것은 지훈이 평생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경멸해왔던 비논리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이 광경이 불편했다. 아이들의 가난보다도 7살짜리 아이가 보여주는 그 맹목적인 자기 희생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자리를 떴다. 다 먹으면 그냥 거기 있어. 지우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의 공간은 집의 반대편 날개에 위치해 있었고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가장 편안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다. 이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점령당한 고요였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요새에 이물질이 끼어든 느낌이었다. 그는 뒤척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혹은 여자아이의 기침 소리가. 그는 자신의 이런 통제 불능 상태에 분노를 느꼈다. 결국 그는 새벽 2시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불안의 근원을 확인해야 했다. 그들이 조용히 있는지, 혹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만 다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가운을 걸치고 서재를 지나 다시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이제 벽난로의 마지막 불씨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 그들이 도망쳤나 아니었다. 그는 낮은 테이블 옆 러그 위를 보았다. 민서는 소파에 민준이를 눕혀놓았지만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소파를 더럽힐까봐 감히 올라가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민준이가 누워있는 소파 쿠션 쪽으로 한 손을 뻗어 동생의 작은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기이한 정경. 세상의 모든 부와 기술로 무장한 이 차가운 궁전 한복판에서 서로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두 아이가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는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는 대신 복도 끝에 있는 게스트룸의 리넨 옷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두껍고 부드러운 그가 아끼는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담요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망설였다. 이 행위 자체가 마치 항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결국 허리를 숙여 잠든 두 아이 위로 그 값비싼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동작은 서툴렀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내린 눈은 그쳐 있었고 창밖은 병적인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의 그 순간적인 감상간숑은 차가운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져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나약함에 분노했다. 그는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값비싼 스웨터와 면바지로 갈아입었다. 그의 머릿속은 명료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아침을 먹고 즉시 지역 경찰서, 지구대나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한다. 이 문제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처리하도록 넘긴다. 그러면 그의 삶은 다시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그가 어젯밤에 본 그대로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캐시미어 담요 아래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주방으로 향했다. 일어나. 그가 거실을 향해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서가 담요 속에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잠이 덜 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좋은 아침. 세요. 일어나. 곧 떠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아저씨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닌 생생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아저씨, 이상해요. 민준이가 안 일어나요. 지우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의 과장이겠거니 생각했다. 깨워.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는 커피 머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니에요. 제발. 아저씨 민서가 거의 울부짖었다. 애가 이상해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지훈은 그제야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민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이를 흔들고 있었다. 민준아. 일어나. 눈 떠봐. 응. 하지만 아기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민서를 거칠게 밀치고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다. 펄펄 끓는 불덩이였다. 아기의 호흡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가끔씩 목에서 쌕 하는 가느다란 소리만 새어나왔다.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불길한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훈이 아기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민준이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의 수십억, 그의 완벽한 요새, 그의 철저한 통제력,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죽어가는 생명체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지훈의 내면에서 그가 수십 년간 눌러왔던 원초적인 공포가 차가운 얼음을 깨고 솟아올랐다. 민준이의 끓어오르는 몸은 강지훈의 차가운 손바닥 아래에서 마치 생경한 불길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전조였다. 지훈은 아이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젖은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졌다. 쌕. 가느다란 호흡 소리가 아기의 가슴 전체가 늙고를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오르내릴 때마다 새어나왔다. 이성은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폐렴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였다. 어젯밤의 지독한 추위가 이 작은 생명체의 마지막 남은 저항선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경악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며 피가 날 정도로 서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에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어젯밤엔 쫓겨났다고 했지. 누구한테서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애 아빠는, 애 엄마는 어디 있냐고. 그는 민서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그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강했다. 아이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지저분한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즉 진실을 원했다. 그는 이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 상황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야 했다. 그의 다그침에 민서가 지난 24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이는 와르르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어른의 절규에 가까웠다. 없어요.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도망갔어요. 지우는 아이의 어깨를 잡은 손을 풀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도망가 무슨 뜻이지? 그는 이 감정적인 폭발을 참아줄 생각이 없었다. 몇 달 전에요. 민서가 밭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다.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돈을 빌렸대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는 맨날 울었어요. 사채. 지훈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다. 그가 가장 경멸하는 통제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인간 파멸의 전형이었다. 그래서 내 엄마는 너희를 버리고 도망쳤다.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곧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데리러 온다고. 편지를 남겼어요. 아이는 낡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꺼내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내저었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건 무슨 소리지? 누가 너희를 쫓아냈어? 민서의 눈에 새로운 공포가 어렸다. 강릉에 이모 집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떠나고 이모가 저희를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잘해주셨어요. 엄마가 남겨준 돈이 있었거든요. 지훈은 이 지저분한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즉시 예측할 수 있었다. 보험금이었나? 그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민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했다. 하지만 그 돈이 다 떨어지자 이모가 변했어요. 저희를 구박하고 밥도 잘 안 줬어요. 그리고 어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절망으로 떨렸다. 이모부가 술을 마시고 민준이가 자꾸 운다고 시끄럽다고 우리 둘 다 쓸모없는 짐이라고 이모한테 당장 내쫓으라고 했어요. 이모는 그냥 너희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다. 지훈이 문장을 완성했다. 민서는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지훈의 내면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 이모라는 여자에 대한 경멸감이었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인간들. 그는
이 아이들을 그들의 문제와 함께 묶어 시스템에 인계해야 했다. 알겠다. 지금 당장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겠다. 그들이 너희 이모를 처리하고 너희를. 안 돼요. 민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아이는 지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경찰은 안 돼요. 제발 사회복지사, 아줌마들도 안 돼요. 지훈은 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그게 너희를 위한 최선이다. 아니에요. 민서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오면. 아이의 눈에서 절망이 흘러넘쳤다. 보육원에 보낼 거예요. 아저씨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민준이가 너무 어리다고. 나랑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나랑 민준이를 갈라놓을 거라고요. 전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민준이는 내가 꼭 지킨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순간 지훈의 뇌리에 무언가가 강타당했다. 보육원, 그리고 갈라놓는다. 그 두 단어가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기억의 문을 폭력적으로 열어젖혔다.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복도, 자신보다 큰 낡은 옷, 그리고 자신을 새 부모에게 데려가기 위해 동생의 손을 억지로 떼어놓던 차가운 어른의 손길. 그는 자신이 민서의 눈동자 안에서, 그 절박하고 겁에 질린 7살짜리 아이의 눈 속에서 겁에 질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를 이해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이해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방향을 잃었다. 아니, 오히려 더 명확한 방향을 찾았다. 아이들의 어머니나 이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숫자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두 아이를 넘기려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민서의 어깨를 잡았다. 이번에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너희를 갈라놓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민준이를 감쌌던 캐시미어 담요채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기의 뜨거운 몸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따라와. 그는 민서에게 명령하고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요새, 고요의 궁전의 문을 활짝 열고 아직 폭풍의 잔해가 남아있는 차가운 바깥 세상으로 다시 걸어 나갔다.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은 차고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민서에게 소리쳤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탔고 사륜 구동의 강력한 엔진이 굉음과 함께 깨어났다. 차는 눈이 쌓인 비포장 진입로를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지우는 평창 시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그는 평소라면 질색했을 과속과 난폭 운전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응급실은 혼돈이었지만 지우는 그의 방식대로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는 돈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과 절박한 눈빛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의사들은 즉시 민준이를 데려갔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지우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민서는 그 옆에 바싹 붙어 그의 값비싼 스웨터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심각한 급성 폐렴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일단 항생제와 영양제 집중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병원비를 수납하러 간 사이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다. 민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훈은 지친 기색 없이 민서의 손목을 잡았다. 가자. 민서는 겁에 질려 물었다. 어디를요? 민준이는 내 동생은 의사들이 돌볼 거다. 하지만 너도 돌봄이 필요해. 그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근처의 가장 큰 쇼핑몰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았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아동복 매장이 있는 층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움직였다. 그는 아동복 매장으로 직진해 민서에게 점퍼, 내복, 양말, 신발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따뜻하고 좋은 옷가지를 골라 입혔다. 그는 치수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눈대중으로 가장 비싼 것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다. 그는 카트에 최고급 분유, 수십 가지의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체온계, 가습기, 그리고 그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를 온갖 육아용품들을 쓸어 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난감 코너에 멈춰서서 가장 크고 비싼 로봇과 인형 세트를 카트에 던져 넣었다. 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아이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 차가운 아저씨의 기이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훈의 고요의 궁전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점진적인 침식이라기보다는 하룻밤 사이의 격렬한 점령에 가까웠다. 민준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 만에 그가 수십억을 들여 유지해온 미니멀리즘의 성역은 혼돈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거실 한복판, 로에베의 수제러그 위에는 알록달록한 아기 놀이 매트가 흉측하게 깔려 있었고 그의 완벽한 검은색 대리석 욕실에는 뜬금없는 노란색 고무오리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가 선별한 값비싼 시더우드 디퓨저 향기 대신 달콤하고 비릿한 분유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침묵은 가장 먼저 파괴되었다. 지훈이 종교처럼 숭배했던 그 완벽한 무음무인의 상태는 이제 민준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민서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그가 늦은 밤 서투르게 분유를 데우는 기계의 전자음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무질서였다. 이것은 혼돈이었다.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해온 논리적 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강지훈 자신이 이 모든 혼돈을 예상했던 것만큼 끔찍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짜증이 나야 했지만 그 대신 이상한 종류의 목적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에 그는 이 문제들을 시스템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의 서재, 수백 권의 인공지능과 양자 역학 관련 서적들 옆에 이제 영아 폐렴의 징후들과
신생아 필수 영양이라는 제목의 인쇄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밤늦도록 논문 대신 육아 블로그를 읽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일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의 책임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책임 영역에서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이의 울음소리를 데이터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울음은 배고픔인가? 기저귀인가? 혹은 고통인가? 민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7살짜리가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생존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이 젖병의 온도를 맞추지 못해 쩔쩔매거나 서투르게 기저귀를 갈다가 작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코 웃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지훈이 데운 우유를 바닥에 엎질렀을 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행주를 건넸다. 그들의 관계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암묵적인 동맹에 가까웠다. 지훈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생존자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그의 서재에서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그의 별장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그의 제국 지원 다이내믹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화면 너머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투자자들. 블랙우드 벤처스의 이 사진이 앉아 있었다. 이것은 수십억 달러짜리 2차 펀딩 라운드였다. 지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차세대 AI의 성장 궤적과 양자 컴퓨팅의 통합에 대해 냉철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데이터만을 전달했고, 투자자들은 그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대표님, 그렇다면 4분기 수익률 예측에 대해서 블랙우드의 대표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다. 응애. 응애.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서재문을 닫는 것을 잊었다. 투자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 속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 왕. 이제 소리는 절박하고 크게 울려 퍼졌다. 민준이가 폐렴에서 회복되면서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 완벽한 통제의 순간에 이 무질서한 침입이라니. 실례합니다. 잠시만. 지훈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재빨리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 버튼을 눌렀다. 그의 얼굴이 사라진 검은 화면을 보며 투자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그는 이 사회 전체를 해고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민서가 거실에서 울고 있는 민준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지만 아기는 자지러지고 있었다. 이리 줘. 지훈이 민서에게서 아기를 거의 빼앗다시피 안아들었다. 지훈은 울부짖는 아기를 안고 서재 한복판에 섰다. 민준이는 그의 품에서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하지만 지훈의 단단한 팔이 아이를 고정시키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었다. 지훈은 검게 변한 자신의 모니터와 울고 있는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회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이야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코 이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아 아기를 한 팔로 안은 채 비디오 시작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 실리콘밸리의 이 사진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서울의 얼음 왕자, AI 악마라고 불리는 강지훈 대표가 붉은 뺨의 아기를 한 팔로 안고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고 지훈은 다른 한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했다. 투자자들의 입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안경을 고쳤었다. 지훈은 그들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기의 등을 리드미컬하게 토닥이며 입을 열었다. 계속하죠. 4분기 수익률 예측치는 보시다시피 3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다. 그 기이한 화상회의는 어찌어찌 끝났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브리핑은 완벽했다. 집은 모처럼 조용했다. 민준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도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그의 침실 문을 뚫고 들려왔다. 그것은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민서였다. 싫어 오지 마. 저리가 공포에 질린 아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지훈은 즉시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들을 위해 게스트룸 하나를 완전히 개조했다. 민서는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이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을 감은 채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이모. 잘못했어요. 어두워. 무서워. 저리 가요. 지우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민서야 일어나. 꿈이야. 아이가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민서는 지훈을 보자마자 그에게 와락 매달려 울기 시작했다. 지훈은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법을 몰랐다. 그는 어색하게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꿈일 뿐이야. 아저씨. 무서워요. 아이가 그의 스웨터를 꽉 붙잡고 속삭였다. 계속 그 아줌마가 우리를 쫓아내요.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걸터 앉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울지 마라. 괜찮다. 그런 상투적인 말들은 그가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위로에 서툴렀다. 그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서워할 거 없어. 그가 뜬금없이 말했다. 어둠은 그냥 데이터가 없는 상태일 뿐이야. 민서가 훌쩍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응.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 민서야.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다. 그건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는 방법이야. 지금 네가 무서운 건 네가 겪은 일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패턴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떻게 수많은 무질서한 정보들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어 미래를 예측하는지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있었다. 그것은 논리의 목소리였고 그 안에는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다. 민서는 그 기이한 자장가 속에서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아이의 흐느낌이 잦아들고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아이는 지훈의 스웨터를 쥔 채로 다시 잠이 들었다.
지우는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손에 매달린 채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리를 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에서 옷자락을 빼내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들을 자신의 논리와 통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들이 자신을 그 영역 밖으로 끌어내고 있음을. 그의 내면을 지탱하던 견고한 벽이 또 한 조각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요의 궁전에는 기이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아이는 뺨에 살이 올라 통통해졌고 지훈의 어색한 손길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릴 줄 알았다. 민서 역시 변했다. 아이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사준 새 옷과 매일의 따뜻한 식사는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이는 지훈의 서재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고 그가 사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일과 육아라는 두 개의 전선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제국의 황제처럼 화상회의를 지배했고 밤에는 서투른 아빠처럼 기저귀와 씨름했다. 그는 이 모든 비논리적인 상황에 자신이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잘못 프로그래밍된 코드처럼 엉망이 되었지만 그 엉망인 코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능이 실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서재 책상에 앉아 4분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민서는 평소처럼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복잡한 수치에서 눈을 떼고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유일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이 집에 들여놓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1990년대의 색 바랜 사진. 햇살 보육원이라는 간판 앞에서 똑같은 파란색 원복을 입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 유난히 눈빛이 차갑고 반항적이던 8살짜리 소년. 바로 강지훈의 어린 시절이었다. 그는 이 사진을 왜 간직하고 있는지 몰랐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 어디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부적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아저씨, 민서가 그림 그리던 것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맑았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가족 없으세요? 그 질문은 마치 예고 없이 날아온 돌멩이처럼 지훈의 견고한 방어막을 강타했다. 가족, 그가 평생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경멸했던 단어. 그 질문은 그가 수십 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보육원의 그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을 기억했다. 늘 코끝을 맴돌던 소독약과 시큼한 음식 냄새.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내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의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굶주림.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텅 비어버린 듯한 영혼의 허기였다.
그의 기억은 가장 끔찍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9살 때 그에게도 기회가 왔었다. 점잖은 옷을 입은 부부가 그를 선택했다. 그는 그들의 차를 타고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 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가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그는 너무 조용하다. 정서적으로 반응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마치 결함이 있는 상품처럼 그는 보육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그가 보육원 문을 다시 들어서던 날, 다른 아이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 시선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선택하거나 반품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그는 누구의 선택도 필요 없는 존재, 그 스스로가 선택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는 아무도 자신을 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부유해지겠다고 맹세했다. 지우는 민서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다. 여기서 아주 멀리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텅 비어 있었. 한 소년이 있었어. 그 소년은 아무도 없었지. 세상은 그 소년에게 아주 춥고 무서운 곳이었어. 민서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소년은 버려지는 것이 지긋지긋했어. 그래서 그는 누구도 자신을 해치거나 버릴 수 없도록 아주 높고 단단한 성을 짓기로 결심했지. 그는 평생을 바쳐 그 성을 지었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성 안은 아주 조용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 소녀는 그 성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어. 지우는 말을 멈췄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민서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아이는 지훈의 얼굴과 책상 위에 그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이해심이 서려 있었다. 그 소년.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소년. 아저씨였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비난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보고 있었다. 공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들을 지키려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질감이었다. 그는 민서의 절박한 눈동자에서 그리고 민준이의 연약한 생명 속에서 반품되었던 9살짜리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생존자임을 알았다. 이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단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그의 내면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아이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시스템에 넘길 수 없었다. 그 시스템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 시스템은 괴물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는 이 아이들을 그 시스템으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아니, 이 아이들을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망설이던 무언가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비논리적이었다. 비합리적이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강지우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에서 단축번호를 눌렀다. 서울에서 가장 막강한
그의 법률 제국을 지키는 김 변호사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다. 대표님, 김변.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입양 절차를 알아봐 주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예, 대표님. 무슨 아이 둘이야. 여자아이. 7살. 남자아이. 이제 곧 돌.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필요한 서류는 뭐든 준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해. 실패는 용납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는 김 변호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성벽에 스스로 거대한 문을 내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올지도 모르는 혼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지우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고 비논리적인 데이터 덩어리였지만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는 그가 해결해야 할 명확한 과제. 즉, 복잡하지만 결국은 정복해야 할 하나의 알고리즘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서울의 최고 로펌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다. 김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싶네. 그 아이들의 이모라는 여자가 친권 포기를 거부할 가능성은.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관련 법률 조항을 모니터로 검토 중이었다. 대표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동방임 및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문제가 뭔가?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법원은 항상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대표님은 미혼의 남성이시고 아이들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이 대표님의 단독 입양을 승인하는 것보다 아이 둘을 전문 시설이나 다른 위탁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 지훈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김 변호사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만약 법원이 대표님의 신청을 기각하고 아이 둘에 대한 시설 보호 결정을 내린다면 그땐 보육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원. 그 단어가 서재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막아야 할 시나리오야. 그 아이들은, 특히 그 둘은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 필요하다면. 바로 그때 민서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 아이는 며칠 동안 공들여 그린 그림 한 장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난생 처음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표현이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집과 키가 큰 아저씨, 그리고 그 옆에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자신과 민준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아저씨에게 선물하고 처음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 좋아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망설이다가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들은 것은 앞뒤 문맥이 아니었다. 그녀가 들은 것은 그녀의 공포가 선별해낸 단어들의 파편이었다. 아동복지 서비스. 아이 둘을 법적 절차.
보유권. 분리되어서는 안 돼. 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미 앞에 단어들에 묻혀버렸다. 시설 보호 결정. 민서의 작은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보유권, 시설, 분리. 그 단어들은 아이가 평생을 도망쳐온 악몽 그 자체였다. 이모가 그들을 내쫓으며 소리쳤던 저주의 말과 똑같았다. 쓸모없는 것들, 당장 보유권에나 가버려. 그림이 민서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크레용의 선명한 색채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무참하게 보였다. 아저씨도 똑같았다. 이모처럼, 엄마처럼, 결국 모두 똑같았다. 그가 사준 따뜻한 옷, 그가 만들어준 따뜻한 죽, 그가 읽어준 기계 학습 이야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버리기 위한, 시설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아저씨는 단지 다른 어른들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천천히 그들을 버리는 것뿐이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려던 연약한 희망의 새싹이 그 뿌리까지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다. 민서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사치였다. 울음은 도움을 청할 누군가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빛을 잃고 다시 그들의 처음 만났던 밤처럼 텅 비고 차가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생존 모드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지우는 민서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법률 서류 검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서야, 저녁 먹자. 그가 주방에서 불렀을 때 민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묵묵히 밥만 먹었다. 어디 아파? 지훈이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요. 지훈은 아이가 그동안 겪은 일들로 인한 피로감일 거라 지레짐작했다. 그의 감정적 무신경함은 그가 이 상황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그는 아이의 공허한 눈빛 속에 담긴 결의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날 밤 민서는 민준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지훈의 서재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는 법을 배운 아이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올 때 메고 왔던 낡고해진 작은 배낭을 옷장 구석에서 꺼냈다. 그 배낭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사준 새 옷 중에서 가장 두꺼운 내복과 외투 2벌을 꺼내 배낭에 쑤셔 넣었다. 한 벌은 자기 것, 한 벌은 민준이 것, 그리고 그녀는 주방으로 갔다. 그녀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궁전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 아무도 믿지 말라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배낭을 자신의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지금 당장 떠날 수는 없었다. 밖은 여전히 추웠고 아저씨는 강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늦게까지 김 변호사와 전략을 짜느라 피곤했다. 그는 침실에서 나오며
습관처럼 거실을 향해 외쳤다. 민서야, 일어나 민준이 우유 데워야지. 대답이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보통 이 시간이면 민준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나 민서의 발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재였다. 그것은 그가 잊고 지냈던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차갑고 텅 빈 옛날의 침묵이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아기 식탁 의자는 비어 있었고 우유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는 욕실을 확인했다. 노란 오리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서야.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도 흐트러져 있지도 않았다. 그저 비어 있었다. 이불은 한쪽으로 밀쳐져 있었고 민준이의 아기 침대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민서의 침대 밑 그가 볼 수 없었던 그늘 속에 있어야 할 낡은 배낭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렸다. 그가 9살 때 반품되어 보육원문 앞에 다시 섰을 때 느꼈던 그 뼛속까지 시린 유기의 공포가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아이들이 그를 버린 것이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아침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벼운 아침, 눈이 밤새 내린 눈 위에 얇게 쌓이고 있었다. 그는 그의 긴 진입로, 저택의 정문으로 이어지는 그 1km에 달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저 멀리 거의 검은 점처럼 보이는 두 개의 작은 형체를,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그가 사준 플라스틱 깡통 썰매에 태우고 필사적으로 눈길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었다. 썰매는 이제 놀이기구가 아니라 탈출용 차량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었다. 민서가 민준이를 태우고 그의 완벽한 요새에서 그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와 아이들의 그 처절한 절망감이 눈 덮인 산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폐부를 찔렀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짜증과 법적 절차의 복잡함에 대해 고민하던 CEO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완벽한 설원 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작은 검은 점. 그를 버리고 떠나는 아이들의 필사적인 뒷모습이었다. 그가 9살 때 그를 반품시켰던 양부모의 차가 떠나던 뒷모습과 그 장면이 겹쳐졌다. 그를 질식시킬 것 같던 유기의 공포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심장을 얼음 같은 소나기로 움켜쥐었다. 그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의 마비 상태는 단 몇 초 만에 깨졌다. 그는 실내와 바람이라는 것도 잊은 채 차가운 눈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발이 얼음장 같은 눈에 빠졌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민서야, 그가 소리쳤지만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아이들은 너무 멀었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현관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제네시스 G90의 스마트키를 움켜쥐었다. 그는 차고로 달려가 거대한 세단의 시동을 걸었다. 12기통 엔진이 분노한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비포장 진입로를 질주했다. 평소라면 결코 내지 않았을 속도였다. 차는 미끄러지며 눈을 흩뿌렸고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거대한 검은색 차체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아이들의 탈출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지우는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릴 듯 했다. 그는 민서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싫어요. 민서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아이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존재의 절규였다. 아이는 썰매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작은 몸으로 민준이를 보호하려 했다. 거짓말쟁이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목소리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아저씨도 똑같아. 이모랑 똑같아. 우리 버릴 거잖아요. 지훈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들었어요. 민서가 울부짖었다. 변호사 아저씨랑 통화하는 거, 법적 절차, 시설, 보유권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는 지훈이 사준 것 중 가장 비싸고 따뜻했던 패딩 점퍼의 지퍼를 거칠게 내렸다. 우리를 보유권에 보내서 민준이랑 나랑 떨어뜨려 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그 비싼 점퍼를 벗어 던져 지훈의 발밑 눈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가져가요. 우리는 차라리 밖에서 얼어 죽을 거예요. 절대로 민준이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엿들었던 대화의 조각들, 그 단어들이 그 끔찍한 오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아이가 내던진 점퍼와 얇은 스웨터 한 장만 입은 채 추위에 떨면서도 자신을 돕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는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아니야. 그가 한 걸음 다가갔다. 오지 마요. 민서가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민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오해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변호사랑 통화한 건 너희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희를 지키려고 한 거야. 여기서 나랑 같이 살게 하려고. 민서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아이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아니야.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그가 평생을 바쳐 숨겨온 상처를 드러내야 했다. 그는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남자가 7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의 눈높이는 이제 썰매에 앉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는 민준이와 같아졌다. 민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도 보유권에 있었어. 민서의 눈이 커졌다. 나도 너만 할 때, 어쩌면 너보다 더 어릴 때 버려졌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쏟아냈다. 반품되었던 날의 수치심.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리고 동생과 헤어져야 했던 그가 지어낸 그러나 진심이었던 그 끔찍한 고통. 나는 알아. 그게 어떤 기분인지, 보유권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헤어진다는 게 어떤 지옥인지.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이, 얼음 왕자가 울고 있었다. 내가 변호사를 부른 건 입양 때문이야. 그가 민서의 얼어붙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너희 둘을 법적으로 내 아이로 만들려고, 내 가족으로.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거나 너희 둘을 갈라놓지 못하게 하려고. 난 너희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입양, 가족, 아빠. 그 단어들은 민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단어들이었다. 아이는 지훈의 눈물을, 그의 떨리는 손을,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저항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아이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즉시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는 썰매에서 민준이까지 함께 안아들었다. 그는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그가 평생을 피해왔던 그 혼돈의 결정체들,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민서야, 무섭게 해서. 미안해, 아저씨가. 내가 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게 할게. 약속할게. 그 후 몇 달은 전쟁이었다. 강지우는 서울의 본사로 복귀하는 대신 그의 제국 전체를 평창의 별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아동 입양 절차라는 그가 겪어본 그 어떤 A보다도 복잡하고 감정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그들도 지훈을 의심했다. 돈 많은 미혼 남성의 일시적인 변덕, 혹은 무언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날카로운 눈매의 박 선생이라는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차갑고 무균실 같은 환경을 예상했다. 대신 그녀가 본 것은 최고급 소파 위에 크레용으로 낙서가 된 흔적,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진 장난감들, 그리고 서재에서 아기를 안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다가 잠깐 애기 토했어라고 외치며 뛰쳐나가는 재벌 총수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서를 따로 면담했다. 민서야, 아저씨가 무섭게 하니 여기서 사는 거. 행복해. 민서는 박 선생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 선생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저씨는 무섭지 않아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그 아이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아빠라는 단어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는 그 어떤 법률 서류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모는 처음에는 친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려 했지만 강지훈의 변호인단이 준비한 아동학대 및 유기 증거 자료 앞에서 깨끗하게 물러났다. 법적인 절차는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산에 다시 봄 기운이 찾아올 무렵이었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지우는 더 이상 서재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 바닥의 놀이 매트 위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민서가 이제는 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서툰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연습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 가구들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즐겼다. 아이는 이제 거의 15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복잡한 코드 리뷰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민준이가 그의 무릎을 붙잡고 일어섰다. 아이는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무릎을 잡고 선 아이는 균형을 잡으려 했으며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입을 열었다. 아, 빠. 그것은 옹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진 아이의 첫 단어였다.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민서가 먼저 연필을 떨어뜨렸다. 아저씨. 아니, 아빠. 민서가 흥분해서 외쳤다. 방금 민준이가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훈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독하게 길고 혹독했던 평창의 겨울은 물러났고 계절은 2번의 순환을 거쳐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강지훈의 삶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재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요의 궁전에 스스로를 유폐하지 않았다. 그 거대한 유리성은 이제 주말 별장이 되었고 그의 주된 거처는 서울. 그 중에서도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서울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지원 다이내믹스의 CEO였지만 그의 업무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새벽 3시까지 일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의 달력에는 오후 6시 퇴근 필수이라는 일정이 매일 고정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황제는 이제 자신의 성에 갇혀 있지 않았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던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숲은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강지훈은 그 인파 속에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그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아우라를 풍기지 않았다. 그는 잔디밭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이제 8살이 되어 유치원 원복을 입은 민서가 제잘거리며 도시락통을 꺼내고 있었다. 두 돌이 갓 지난 민준이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잔디밭을 탐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은 공원에 나온 여느 평범한 가족의 풍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빠. 김밥. 민서가 환호성을 질렀다. 지우는 멋쩍게 웃으며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씨름했던 결과물을 꺼내놓았다. 그가 만든 김밥은 모양이 제각각이었고 어떤 것은 옆구리가 터져 속 재료가 삐져나와 있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대가이자 수조 원대 기업의 총수인 그가 지난 몇 달간 가장 정복하기 어려워했던 과제가 바로 이 터지지 않는 김밥 싸기였다. 오늘은 모양이 좀. 그가 중얼거렸다.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못생긴 김밥 꼬투리를 집어 입에 넣었다. 우와, 맛있어요. 아빠 최고. 아이의 진심, 어린 감탄에 지훈은 그 어떤 투자 유치, 성공 때보다도 더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를 불러 곁에 앉히고 아기용으로 따로 만든 작은 주먹밥을 입에 넣어 주었다. 민준이는 아빠를 연발하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 한마디, 그가 처음 들었던 그날의 충격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 단어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이었다. 그는 잔디밭에 편안하게 누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아니, 1년 반 전만 해도 그는 이런 종류의 행복이,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시끄러우며 엉망진창인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공허했다. 아빠, 민서가 그의 팔을 쿡 찔렀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민서는 자신의 유치원 가방에서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다. 선물이에요. 아이의 얼굴은 자부심과 수줍음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리기 했거든요.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는 민서가 내미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크레용으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 한 장이 나타났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가장 왼쪽에는 키가 아주 큰 남자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웃고 있었다. 강지훈 자신이 봐도 낯선 아주 환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유치원 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작은 남자아이가 아빠의 다른 쪽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거대한 집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은 기이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평창의 그 차갑고 모던한 유리 별장과 지금 그들이 사는 서울의 따뜻한 펜트하우스가 반반씩 합쳐진 듯한 아이의 상상력이 빚어낸 독특한 건축물이었다. 하늘에는 노란색 해님이 커다랗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아래 아이가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연습한 그 또박또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강지훈은 그 두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우리 가족. 그가 평생을 부정하고 도망쳐왔던, 그러나 사실은 평생을 갈망해왔던 그 단어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그가 지었던 고요의 궁전은 자신을 지키는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다. 그가 혐오했던 그날 밤의 폭풍우는 그의 세계를 침범한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그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준 기적이었다. 그가 그 아이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민서와 민준이, 이 두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삶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법을 잊어버린 이 차갑고 공허한 남자를 구원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반품되었던 9살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세상 전부가 된 아빠였다. 아빠, 어때요? 민서가 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그렸어요. 지우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그는 한 팔로 민서를 끌어안고 다른 한 팔로 옆에서 주먹밥을 우물거리는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두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아이들의 정수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아니, 그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서의 얼굴에
잠시 실망감이 어렸다. 잘 그린 정도가 아니야. 민서야. 지훈이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활짝 웃었다. 그가 그림 속에서 본 바로 그 미소였다. 이건 완벽해.